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싸우고 또 화해하던 형제 자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남보다 더 멀어지는 걸 느낄 때 말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방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부딪히며 지냈습니다. 장난 하나에 싸우고 부모님 한마디에 금세 화해하고 그렇게 늘 옆에 있는 게 당연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는 뒷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명절이나 생신의 얼굴을 볼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이자. 추석이니까 본가에 가자. 이런 이유가 있으니 불편해도 억지로라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어떨까요? 더 이상 강제로 모일 이유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그러다 명절에 고향 집이 텅 빈 걸 보고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안 모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구나.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한때 가장 편했던 사이가 오히려 지금은 가장 불편한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는 환경이 달라져 대화가 안 통하고 돈 문제로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어릴 때부터 쌓여온 비교와 경쟁심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가까울 거라 믿었던 그 관계가 노력하지 않으면 남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형제 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지 그 냉정한 현실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요가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듣고요. 수업 끝나면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오빠랑 연락 끊은 지 8년 됐어요. 명절에도 그냥 지나가요. 이젠 남보다 더 어색해요. 다른 분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난 동생이랑 싸운 뒤로 연락 안 해요. 자식들 문제로 얘기하다가 결국 틀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지. 나도 큰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막내 동생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네. 그날 밤 혼자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휴대폰 연락처를 쓱 훑어보다가 손이 멈춘 이름. 언니 누르려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혹시 그쪽도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봐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마음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 나이 들수록 왜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함께 자라며 매일같이 싸우고 웃고 울었던 사람들,
부모님보다 더 오래 알고 지냈던 존재들.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까웠던 관계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5가지 시선으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련한 기억과 현재의 서운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이 됐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둘 있는데 둘 다 바빠서 1년에 서너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꾸 형제들 생각이 납니다. 아니, 형제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남남처럼 지냈죠. 큰언니는 벌써 79이고 막내 남동생은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를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씩 꺼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남매였습니다. 엄마는 늘 이 많은 입에 밥 넣느라 허리가 휘청인다 하셨고,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말수 적은 분이셨어요. 큰언니는 늘 엄마 노릇을 했고, 둘째 오빠는 공부 잘해서 항상 칭찬을 받았죠. 저는 그 사이에 낀 셋째.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어요. 가난했지만 참 정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서로 발을 데워주며 잤고, 시장 갔다 돌아오면 귤 하나 갖고 6명이 나눠 먹으며 웃었죠. 그런데 그정 많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삶이 너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막내는 교회 집사하면서 골프 치고,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는 재미에 사는데, 저는 시댁이 망해서 70 넘은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 아껴가며 살고 있어요. 가끔 단톡방에 형제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면 한쪽은 호텔 뷔페 사진, 다른 한쪽은 병원 진료 영수증 사진이에요. 같은 피를 나눴어도 사는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습니다. 다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대화까지 끊게 만든다는 건 살아보니 진짜더군요. 둘째는 형제 자매끼리 가장 아프게 남는 건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유독 서열이 강했습니다. 첫째는 양보하고 막내는 이해받고, 그 사이 저는 항상 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는 언니만 믿었고 아버지는 늘 오빠만 찾았죠. 심부름은 제가 도맡았지만 칭찬은 늘 다른 형제들 차지였어요. 어릴 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명절 때 얼굴 보면 그 감정이 아직도 올라옵니다. 막내는 지금도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 나 어릴 땐 누나가 나 때렸잖아 하며 웃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찌릅니다. 어릴 때 내가 느꼈던 서운함과 억울함, 그건 어디에도 말 못한 채 평생 마음에 박힌 가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작은 땅 하나, 시골집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엄마 병수발 10년을 했어요.
막내는 외국에서 살다가 장례식 때 잠깐 왔고, 둘째 오빠는 코로나 핑계로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속 얘기 나오니까 다들 법대로 나누자고 하더군요. 너가 모신 건 고마운데 그게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 아직도 엄마가 끓이던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저만 아는 추억이었나 봅니다. 결국 집은 팔렸고 분할금 받은 날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혼자 울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건 억대 유산이 아니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침묵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 문제가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형제들 모임 나가면 말문이 막힙니다. 막내는 우리 아들 이번에 의전원 합격했어. 언니는 손주가 뉴욕에서 공연했대. 그 사이 저는 그저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웃습니다. 어느 해는 내가 가져간 갈비찜을 누가 남겼는지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에 쿡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형제 모임엔 얼굴을 잘 안 내밉니다. 자식 얘기 나오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그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오늘 나를 생각할까 그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상하게 옛날 형제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립다는 말도 못하고 섭섭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쓱 올려보다 다시 화면을 꺼버립니다. 누구 하나 먼저 연락해주는 형제가 없다는 게 이젠 그냥 당연해졌어요. 가족 단톡방은 며느리 생일엔 축하가 쏟아지는데 내 생일엔 아무 말 없더군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그래 나도 이제 잊혀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넘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가족이긴 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건 참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만은 고맙다고. 지금은 연락도 없고 이따금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이불 속에서 귤 까먹던 그 밤,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오빠가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있었기에 지금 내가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형제자매가 노년에 내 곁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건 그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8번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중요한 기회나 결정 사항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이의 방해 없이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같습니다. 9번째,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 더욱 사리 분별이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자기 고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스스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온 것들에 대한 반성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해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만족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집중력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이러한 효과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등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야외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테라스나 정원도 좋습니다. 가능한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속도로 걷든 가능한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풍경, 흐르는 물,
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 놀라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연 경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경이로움을 갖게 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자기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정신수행 컨설턴트이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 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힐러리 코데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헤드폰 없이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관찰해 보라고 코데는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숨소리나 러닝 코스에서 만나는 다람쥐 또는 플랭크를 하는 동안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신체 신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방법과 연관이 있는 뇌의 한 영역은 당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카시오포는 말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외로움이 느껴지고 방황하고 싶은 날에는 페인트 붓을 집어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잠시 제쳐두었던 창의적인 글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소 20분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어가세요. 점점 익숙해진다면 외로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처럼 당신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들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도넛을 선물한다거나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 불안증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나이키 퍼포먼스 위원회 멤버인 스테파니 카시오포는 우리 두뇌의 860억 신경세포와 사회 구성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화는 당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임상심리학자이자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행동건강복지센터 설립자인 사리 차이트는 덧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당신의 정신 건강은 더욱 좋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분명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이트는 말합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다음에 만날 사람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다운, 좀 더 편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100세 시대의 제2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년의 생활 수칙 10가지.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사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입니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세요.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 입으세요. 옷이 날개입니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대외 활동.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됩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언어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습니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세요.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습니다. 장광설은 금물입니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몫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세요.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지근성으로 스스로 천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합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가 됩니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8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지세요.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입니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9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합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10번째, 허심겸손.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무얼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펼쳐보세요. 남은 인생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황혼을 즐기세요.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만 2천 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는 가장 큰 아들인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종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 방문하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단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론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그는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박종수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이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지출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한 해를 넘어가며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무리한 모임과 회식에 큰 돈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며 후배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가족 여행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 전자기기 등을 사면서 그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금액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손자들의 교육비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세 번째 30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은퇴 후에 30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삶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 남아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또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조기 은퇴, 저금리,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다가올 인생의 후반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인생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얼마나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 60대 투자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쓴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묘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치 않고 집 관련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 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6,000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구매욕이일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한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입을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의안 버리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씀씀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능운영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보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산책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회고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